그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오파드님 영상을 보면 오파드님은 사냥개야. 그래서 장석중 씨 이런 분들은 진짜 전문가야. 왜냐하면 뭐 안태욱이라고 뭐 스펙테이터라는 브랜드를 해요. 오히려 모델들이 옷을 진짜 겁나 못 입죠. 근데 나 우재야 미안하다. 나 우재가 옷을 잘 입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모델 중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만 그죠 그죠. 예. 아이고, 그렇게 해요? 막 사랑하는 척 막 해? 저희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그건 그런 현상들 카피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해. 지금 그런 애들의 정보는 거의 90%가 유튜버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요즘에 의상학과도 안 가요. 왜냐면 유튜브로 패션을 공부해서 브랜드 런칭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야. 이게 진짜요? 저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으니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좀 대표적인 논란이 이제 그뭐 한복 논란. 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한 2시간 달린 건지 지금 빌드업을 시켜서 일단 다리를 좀 풀러야겠다. 예. 자, 뭐 어떤 시대가 되든 저는 디자이너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컨텐츠죠. 바로 비욘드 클로젯의 고태용 실장님과의 만남인데요. 사실 이번 컨텐츠도 라퍼지 스토어 오로의 짭 YKK 지프가 맺어준 인연입니다. 제가 처음 메일로 고소 협박을 당했을 때만 해도 저 자체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한국 패션씬 전체에 대한 공론화라고 해야 할까요? 저 말고 다른 패션 유튜버들은 다들 쉬쉬하기만 하고 아무도 다루지 않는 그냥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태용 실장님이 이 영상으로 가장 먼저 포문을 열어주셨고 그러고 나니까 몇몇 다른 패션 유튜버분들도 해당 논란에 대해 다른 영상들을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태용 실장님이 저희 연배에 비해선 윗세대시고 웃 어른으로서 솔선수 총대를 매주시니까 다들 거리낌 없이 한 손씩 거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고 거기에 또 굉장히 소탈하게 이런 답글까지 달아주셨고 이후 연락을 드려 오늘의 만남이 성사가 된 것이죠. 사실 제가 뵙고 싶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그걸 가르쳐줄 수 있을 만한 경험과 연륜, 지식을 갖춘 은사에 대한 목마름이랄까요. 저는 그래도 횟수로 10년에 가깝게 리셀을 해왔고 그로 인해 저 나름의 논리와 주관이 잡혀 있지만 이것은 어떠한 공식적인 체계나 루트를 통한 방식이 아닌 제가 새롭게 개척한 그리고 딱 저 시기쯤부터 파생된 패션의 한 분야인데 제가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패션이란 게 워낙 교집합은 많지만 전문 분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또 엄청나게 다양하면서도 방대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리셀이란 분야를 약 10년간 해오면서 느끼고 확립한 주관에 대한 확인과 인증 그리고 단순히 저뿐만이 아닌 일반 대중 및 시청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만한 그리고 제 전문 분야는 아닌 교집합 부문에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업계에서의 커리어와 경력을 지니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맞는 부분이 있다면 공감도 하고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배우고 싶은 에센스룸 형님들의 초대에 응한 것도 비슷한 감정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패션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쭤보고 고태용 실장님의 패션에 대한 철학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맛보고 또 그 철학 등을 통해 만들어진 비욘드 클로젯과 N 아카이브 제품들도 살짝 맛보는 광고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편하게 보세요.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렇게 말만 하고 실제 그 철학이 담긴 제 그 말들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지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컨텐츠나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뭐 패션 레카딸이 리셀러 학고가 브랜드 광고한다고 팔리긴 하겠냐고. 아무튼 이제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인터뷰라고 하기도 애매해. 아무래도 제 채널에서 제 이야기는 나중에라도 할 시간이 많으니까 저보다는 고태용 실장님의 이야기가 비중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꽤 하긴 해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대담? 아니면 요새 쓰는 단어로는 팟캐스트가 더 적합한? 뭐 그런 영상입니다. 자막도 풀로 달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 자체가 워낙 길어서 그런가 일단 컷 편집해두고 자막을 달려고 하니까 계속 편집 프로그램이 버벅이고 중간중간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 자막은 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의 영상 맛있게 시청 혹은 청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죠. 난 오파드님 거만 봐. 자 뭐 편하게 한번 하세요. 편하게. 예. 그렇죠. 마이크 싱크 딱 맞추는. 나 방송을 내가 더 많이 했지. 네, 안녕하세요. 이제 편하게 하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고태용이고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몇 년 차 혹시? 올해 17년 차. 예, 17년 차 됐고 유튜브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오파드님에 비해서는 아직은 현저한 적은 숫자지만 아웅다웅 3만과 3만 9천 현저한 숫자야. 3만과 3만 9천이 꽤 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토요일인데 오파드님도 또 쉬는 날 이렇게 또 여기 멀리 또 오셔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채널을 저도 이제 디자이너 활동하지만 유튜브를 하니까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채널들 보는데 제 오파드님 채널은 진짜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그런 채널 성격상 이따가 이제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어떤 얘기들 그래 어떤 네. 채널로 보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통쾌함, 속 시원함에 대한 얘기들 막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다 보면 항상 좀 그렇잖아 찬반이 항상 이렇게 들끓잖아 그런 곳에는 근데 그런 것이 재밌잖아요. 근데 네. 그 찬반이 그동안은 쭉 들끓어 왔었는데 네. 이제 라퍼즈 크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다루면서는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약간 5대5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찬이 9, 반이 1 이런 식으로 민심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좋죠. 이제 그러니까 도메스틱 저는 제 스탠스는 뭐좀 이따 이거는 이제 좀 디자이너님이랑 이제 실장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그 기조는 항상 대부분의 도메스틱은 그냥 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반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뭐라고? 우리가 사는 게 짭이라고? 리셀러 새끼가 무슨 패션 막 이러면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깠는데 대부분의 무신사 브랜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양심도 없이 그냥 대놓고 지금 크로마치 유행하니까 이거 갑자기 그죠 십자가 패치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그때 봐오니까 유튜브 초창기에는 자기도 이제 패션을 유튜브로 배우는 사람이면 이제가 입문기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다가 본인이 이제 4, 5년 지나고 나서 경험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고 있다 이제 그 이게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짭이다 아니다가 조금 그 애매하죠. 특히나 이제 법적으로는 거의 99%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예 그 로고를 벗기거나 그 특허를 내지 않는 이상, 근데 등록을 하지 않는 디자인이 이상. 몇 개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디자인 특허 하나하나 다 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죠. 뭐 불가능하니까 그런 건 이제 차치하고 이제 라퍼지 스토어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이제 부자재 가품 이제 로고를 어떻게 보면은 상표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약간 시발점으로 사람들이 약간 그런 통쾌함을 느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크림의 초창기 문제점부터 쭉 다뤄왔는데 그때는 민심조차 않았어요. 그냥 리셀러 새끼가 그러면서 크림 존나 쓸 거죠? 막 이러면서 아니, 생계가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걔네가 독점을 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던 게 이제 제 유튜브 초창기 한 19년도 이제 전후 이 정도를 기점으로는 그랬었는데 지금 4, 5년 지나고 제가 그동안 뭔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구독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이 바뀌었다는 거는 저는 시청자, 그러니까 대중분들도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물론 이제 다소 좀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정도를 좀 많이 느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와 이제 그 실장님의 연결고리 그 이제 한국 그 K 패션의 현실이었던 그렇죠. 제가 컨텐츠 있었죠. 그 부분에서 사실 사람들이 저보다도 그 실장님의 영상을 보면서 더 통쾌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딱 그 앞에가 리셀러라는 이게 있는데 17년 차 경력의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브랜드 런칭도 하고 그리고 브랜드로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도 맛봤던 어떻게 보면 공인된 그런 분의 이제 딱 영상이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통쾌함을 그죠. 네. 근데 저는 오파드님 영상을 보면 오파드님은 사냥개야. 그러니까 잃을 게 없이 물어뜯는 느낌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생길 거고 저도 도메스틱의 대표님들도 분명히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심지어 뭐 크림에도 입점이 돼 있고 무신사에도 입점이 돼 있으니 저는 크림에 그 컬렉션 라인이 입점돼 있어요. N 아카이브라는 라인이. 근데 아카이브 거기가 이제 가격대가 무신사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라인을 팔기가 좋죠. 근데 사실 판매는 당연히 무신사가 이제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고객이 있으니까 많은데 그래도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크림에 좀 들어가고 싶었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거기 보면은 막 오픈하자마자 바로 그냥 막 다 솔드아웃 된 막 폴리테로 막 이런 브랜드들이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이런 브랜드들은 날 오픈하면 뭐 5분 만에 끝납니다. 실장이 막 보면 그래요? 나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 미팅할 때 그 A라는 어떤 브랜드가 얘기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다 품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상품을 5개에서 10개를 등록했더라고, 한 아이템당.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품절로 봐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게 한 6, 7년 전?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일반 도메스틱이랑,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도메스틱은 짭이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도메스틱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실장님과의 인터뷰를 제가 요청을 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대부분 무신사 도메스틱 브랜드랑 이제 그 실장님의 비욘드 클로젯이나 엔아카이브 이런 데는 이제 생산, 디자인, 제작 여기에서부터 이제 판매 여기까지 그냥 아예 결이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그냥 어떻게 오로지 이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한 7, 8년 전 이제 그런 패션 커뮤니티 혹은 막 이제 파리피플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하던 그 품절 마케팅. 그거는 이제 개인이니까나 하는 거고 그랬던 건데 그런 애들이 무신사에 입점을 해버리고 걔네들이 브랜드고 이제 무신사에 투자를 받으면서 약간 도메스틱 치고 이제 거대 브랜드 뭐 연매출 막 100억대 그쵸. 이게 문제인 게 그런 식의 굉장히 짜친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5개, 10개로 처음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림은 이제 그 품절 발사된 거죠. 그리고 품절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품을 보고 본인의 주관으로 이쁘다 안 이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품절이 났어? 그럼 이쁜 건가 보네. 그러니까. 사야겠다. 저는 이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와, 진짜 그런 마케팅이 있어? 품절 마케팅이라는 거를 처음 듣고, 아까 누군가한테 듣고 이걸 처음 인지했어요. 그래서 야, 근데 그게 마케팅으로 진짜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것도 좀 충격이었지만 이걸 속는 소비자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소비자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이런 거는 아닌데 왜 당하고도 모르냐는 거니까 5개, 10개를 하면 사실 이제 뭐 패턴값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는 항상 그래놓고 받는 게 프리오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리오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저도 프리오더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프리오더를 함으로써 그 제품을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런 헤리티지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패션은 저는 결국 개성이라 생각하는데 그 개성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그 헤리티지는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프리오더는 브랜드 자체에서 돈 때문에 그 헤리티지를 죽이는. 프리오더는 솔직하게 그냥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게 프리오더가 완전히 나쁘다를 얘기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프리오더는 그냥 간 보는 느낌이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정말 그냥 간을 보는 느낌.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또 오더가 많이 들어오면 하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그냥 또 다른 이유로 진행을 그냥 안 하게 되거든. 그래서 프리오더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초창기의 브랜드가 해야 되는 운영 방식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과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브랜드가 오래되고 브랜드라는 걸 어쨌든 하나의 브랜드라고 불러지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그걸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오더를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언제였냐면 컬렉션을 했을 때 브랜드의 정말 대부분의 예전에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서울 컬렉션이라고 했을 때 되게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의 준지, 그 다음에 뭐 김소령 선생님, 뭐 그 다음에 뭐 한상혁 형, 뭐 약간 이런 소위 말해서 진짜 한국 패션씬에서 남성복의 르네상스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죽이는 컬렉션을 해도 직원이 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 연매출이 뭐 10억, 20억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기깔나는 컬렉션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좋은 화려한 삶을 산다기보다는 내가 꾸준하게 계속 컬렉션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어쨌든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컬렉션 의상들, 선생님들 의상이 그 당시에는 가격이 지금처럼 막 도메스틱처럼 10만 원대, 20만 원대는 아니니까 샘플 컬렉션에 나온 샘플들을 그 당시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맨지디스라는 편집샵에서 이제 프리오더 형식으로 걸어놓고 정말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미리 10% 20%의 할인 가격으로 오더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그거는 사실은 되게 좀 건강한 방식의 프리오더였는데 지금은 좀 프리오더라는 말이 되게 많이 변질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품절 마케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빌드업해서 이제 프리오더로 간다? 우리는 사실은 아예 상식 이상의 좀 그런 것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제가 그런 총체적인 문제점에서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본질은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걸 벌기 위해 디자인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뭐 관심을 받기 위해 패션을 그냥 약간 이용한다라는 느낌이 이게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잘 느껴지거든요. 너무 이제 너무 얕은데 딱 봐도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돈 벌려고 하는 거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왜 소비자들은 그런 걸 못 느낄까 하는 좀 안타까움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좀 저 자신한테 아쉬움을 느끼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많은 시청자들도 공감을 했을까 하는 그런 얘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좀 감정선을 이제 그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냥개로 돌변하시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파드님이 어떻게 보면 패션을 정말 사랑하고 이 건강한 패션씬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의의 사도의 어떤 그런 위험해요. 그거 위험해요. 아니, 그런 정의감 같은 게 진짜 남들이 보여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한테 있을 수도 있는 포인트인 게 저는 되게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렇게 막 사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 이게 옳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주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가 최근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쨌든 엑싯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브랜드를 키워서 팔고. 그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 그렇죠. 카페도 그렇고 뭐 베이커리 이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같이 오래 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리스펙이라는 표현을 해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중간중간에 뭐 엑싯에 대한 제안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가 정말 고점을 찍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의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0%는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건 맞으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엑싯하는 브랜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을 논했죠. 왜냐면 패션 브랜드를 하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생을 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막 키워왔는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판다? 많은 정도 돈을 줘도 나는 너무 이게 좀 인생이라고 생각 드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브랜드를 통해서 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되게 많은 돈을 오히려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이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정말 많았을 때와 지금은 꽤 어느 정도의 차이도 나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회사의 볼륨은 또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그때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가 아직도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고 앤 아카이브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저는 사실 뭐 협업이라든지 제가 이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좀 해요. 그러면서 버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들이 좀 있어서 회사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지만 때로는 가끔씩 이번 달은 비욘드 클로젯이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비욘드 클로젯이 아니었다면 그냥 디자이너 고태용으로 살았다면 이번 달은 되게 많은 돈을 그냥 또 벌 수 있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오래된 브랜드를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됐을 수도 있고 하면서 근데 하지만 난 이 브랜드를 계속 키울 거야. 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난 이 브랜드를 또 계속 유지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계속 내가 번 돈을 거기다 넣는 거지 때로는. 근데 그랬을 때 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패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저는 정말 인천에서 태어났고 패션을 편입을 해서 공부했고 뭐 외국도 못 나가봤고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패션하고 완전 반대된 사람이 패션을 사랑해서 되게 사랑받는 디자이너가 돼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번 돈은 패션을 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느꼈던 포인트들이 좀 있어. 그거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그냥 리스펙 해주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요즘 도메스틱에 대한 것에 대한 반대적인 방향에 대한 좀 리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볼 땐 되게 미련한 거거든. 우리 재무제표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사실은 저는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네, 저는 이제 그 실장님 사실 이제 저는 그 이제 뭐 라퍼리나 이런 데를 다루면서 그 브랜드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패션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장님을 예를 들면 이제 패션 디자이너 고태용이 돼야 되는데 패션 사업가 고태용들만 있는 느낌.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당장 버리고 돈이 되는 것만. 그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무신사가 그렇게 한국 패션을 좀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어쨌든 저도 일조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한국 패션 씬에서 되게 좀 나쁜 영향을 끼친 디자이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왜였냐 하면 티셔츠 소위 말해서 맨투맨 장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도메스틱들이 한때는 맨투맨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이야 뭐 되게 다양한 복종들을 만들지만 예전에 다 그냥 티셔츠에 나염 찍어서 돈 벌고 티셔츠에 나염 찍어서 돈 벌고 근데 그 티셔츠를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다닌 상품을 판 게 나고 그걸 무신사에서 거의 다 팔았으니 어쨌든 한국의 티셔츠를 팔아서 맨투맨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100만 장 파신 게 맨투맨이에요? 맨투맨이야 그냥 맨투맨. 그 강아지 티셔츠가 있는 같은 거 약간 동그라미 있는 강아지 티셔츠를 한국 아니고 맨투맨 100만 장이 엄청 팔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뭐 이게 홀세일로 나갔던 것도 해외로 나갔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MLB라든지 그 당시에는 사실 콜라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FNF, MLB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내셔널 브랜드 그래서 상도를 좀 약간 어길 정도로 백화점에 MLB랑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도 하셨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아니고 MLB랑 그때 류현진 선수가 이제 LA 다저스 갔을 때 그때 LA 다저스 그 MLB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 FNF MLB지. 아니야. 근데 그때는 한국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그 라이센스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였고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 기념 에디션 뭐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나갔기도 했고 어쨌든 좀 그런 협업으로 아마 거의 또 몇십만 장 나가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티셔츠를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사회적 그 패션 씬의 어떤 구조를 만든 디자이너라는 인식을 좀 많이 받았어서 근데 나한테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버짓으로 그냥 남자가 여자가 다 입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그냥 원 사이즈의 맨투맨 그냥 나는 그냥 간절함에 대한 어떤 그 창작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돈을 벌게 해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또 다른 이제 패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이거였고 이건 뒤에 가고 끼워 맞추는 의도. 그걸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의도를 했고 이때 내가 제작할 때 창작 의도는 이거였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건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의도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제품만 보고 제품의 그 의도가 뭐 이렇게 그 제품 설명서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보고 너도 망쳤다 망치는데 일조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무신사가 패션을 망쳤다라고 그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이거 저는 진짜 항상 그 소비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자아를 버리고 그냥 오로지 랭킹만 보면서 그렇죠. 그 제품들만을 소비하고 브랜드만을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그 무신사 MD들도 조금 이제 친한 브랜드나 그런 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팔려 디자인 좀 돈 되는 디자인 알잖아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또 돈 맛을 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패션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이제 사장들은 이제 뭐 MD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닥달하는 이게 팔리겠냐 팔릴 것 같은 디자이너 뽑아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사실 이제 또 그게 그렇게 해갖고 다 돈 되는 디자인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거잖아요. 이미 하이엔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빠르면 반발짝, 느리면 뭐 이제 한 발짝 느린 이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안 팔리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할 텐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도 그것만 찾고 그렇게 하고 막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찍히면은 무신사에서 브랜드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그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신사의 그 개입이. 그래갖고 약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나오는데 근데 또 그게 또 돈이 되고 잘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 공식이 패션 공식이 약간 정해져 있는. 그래갖고 한국 패션을 저는 망친데 그 무신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 물론 소비자의 잘못 책임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거의 플러스 알파로 이 패션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예전엔 블로그였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배우고 하는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아, 엄청.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제대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묻는 거죠. 잔다르크처럼 그래. 짭이라고 이러는데 그게 짭이면 리셀러가 뭐라 알아?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진짜 실장님의 포지션이고 그런 커리어가 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또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무신사 한국 패션을 망친 주범인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도 사실 나는 무신사에도 입점돼 있고 나는 뭐 내가 옷을 파는 편집샵도 컨텐츠로 내가 여기는 좀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뭐 저는 무신사가 한국 패션을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무신사를 제가 막 찬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무신사 없어도 솔직히 디자이너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무신사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디자이너들하고 브랜드한테는 간절함을 주는 어떤 기회의 장은 맞아 사실. 왜냐하면 무신사에 들어가서 내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실장님이 좀 간절했을 때랑 지금 무신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무신사가 됐든 29cm가 됐든 거기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그거에 대한 좀 증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브랜드에 대한 이제 창구로서 그게 증명이 되고 소비자들도 무신사 같은 데서 알아서 걸렀겠지. 그런 막 하급 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걸르고 브랜드니까 입점을 심사를 보고 입점을 시켜준 거겠지. 그리고 아마 실장님이 브랜드를 운영하실 초기에는 실제 그렇게 했을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죠. MD들이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통신 판매업 등록이 돼 있는데 뭐 이게 패션 의류야. 그럼 거기 전화 돌려갖고 사장님 그 브랜드 무신사 입점하실래?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무신사에서도 그 분별력이 없어지고 실제로 그 실장님이 무신사를 이제 자주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좀 심한 것들이 있잖아요. 카피를?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입점이 원래 있었어. 원래부터 많았어. 무신사 아니어도. 근데 무신사나 그런 편집샵은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보세 시장에서 뭐 동대문 뭐 거평프레 뭐 이런 데서 이런 거는 뭐 그런 게 있나 무신사에? 거평프레 옷 이런 게 팔아요? 그런 건 몰라 난. 보세 꽃 떼다가 택가리 하다 걸리는 그런 거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는 또 이제 내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내가 뭐 전문가 아닌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못 잡어. 그거는 브랜드에서 그렇게 아예 작정하고 하면은 그건 MD가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걸러주는 게 MD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걸러주는 게 MD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태그는 이제 어쨌든 이 브랜드 이렇게 달려갖고 상품이 등록이 돼버리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어쨌든 소비자라든지 어떤 뭐 경로를 통해서 이게 택가리를 했다라든지 가품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겠지 그 MD 분이. 근데 애초에 등록 단계에서 그걸 잡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여기에 뭔가 큰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는 옷을 택가리를 하진 않잖아요. 거의 로고가 없는 걸 택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MD가 그리고 한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브랜드가 내가 알기로는 많이 하면은 거의 한 50개, 100개를 하니까 그거를 사실은 걸러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죠. 그 등록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 항상 얘기하는 게 브랜드의 대표와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마인드와 그런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정신이 좀 건강함이 사실은 무신사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옷을 만들고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회가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에센스룸 라이브 가서도 제가 좀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 형들이 그런 브랜드를 왜 하고 왜 무신사에 입점을 하고 하냐면은 이 업계 사람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는 알죠. 얘가 뭐 카피했고 카피인지 아닌지 택깔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라든지 뭐 패턴도 몰라. 뭐 이제 영상에서 말씀 뭐 가본 같은 것도 모르고 막 이런 애가 그렇게 단순히 패턴 뜨고 택깔이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제 뭐 약간 현기차 몰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룰스 이게 현타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 현타가 왜 오냐면 남이 잘 사는 게 그렇죠. 그거 합리화 아니냐고. 나도 돈 벌고 싶다. 형 패션 좋아해서 패션으로 돈을 벌지만 성공하고 싶은 거 그거는 그냥 운칠 기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형이 옷 만들고 이런 거 디자인하고 이런 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왜 그런 이유를 갑자기 들이대면서 뭐 예를 들어 카피라든지 형이 예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는 거 이런 거를 왜 합리화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 거기 나가셔서? 네. 근데 그게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냐고. 옆에 놈이 그렇게 나보다 못난 놈이 돈을 많이 벌어 이러면 이게 그래 한 1, 2년은 참아도 계속 보면은 한두 놈까지는 오케이인데 다 그러고 있으면은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냥 뭐 얘기 중에서 내 얘기를 참 잠깐 해주면 저는 이 일을 17년을 하면서 제가 20대 때는 정말 생각이 짧은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7년을 하면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오래 못해요. 근데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를 누구가 잘 되고 누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이거를 신경을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쓰거든요. 이게 저는 직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비욘드 콜리지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되게 코웃음 칠지 모르겠지만 꿈이 뭐였냐면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돈을 많이 버는 디자이너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지금 목표는 이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고 싶다. 근데 죽을 때까지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 브랜드가 정말 하이파거나 계속 그런 브랜드가 아니어도 내가 정말 좋아하면서 옷을 만드는 사람 일을 하고 싶다면 정말 계속 연구하고 어쨌든 나한테 집중을 해야지 그거를 내가 지금 신경을 쓰면 아무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질 않거든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겠죠. 뭐 누가 잘 나가는데 요즘에 누가 잘 나가는데 근데 그게 한국 사회 제가 문제점이라고 한 게 주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툭툭 찌르는 걔 이제 차 바꿨대. 롤스로이스 벤틀리로 람보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 샀다던데. 뭐 이게 오빠드님 나이 때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누가 제가 아니고 이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시간이 그거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틀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거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냥 그건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시대를 경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 좀 내가 그때 그래도 좀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최악은 나이가 들고 경력이 많이 들어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도 패션쇼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린 선생님들이라 그래요. 가장 유치한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넌 요즘 너는 쟤랑 친하니까 너는 나랑은 안 맞는 거고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야 너는 고태용이랑 친하니까 나랑은 친하게 못 지낼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아니면 야 고태용이가 뭐 매출 좀 나온다는데 걔 옷은 뭐 걔 옷도 아니야. 뭐 걔 컬렉션 뭐 그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막상 어디 행사장 같은 데서 만나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게 젊었을 때 잠깐의 어떤 그런 패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잠깐의 어떤 그런 시절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건강한 어떤 그런 빌드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되고 디자이너가 되고 패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난 정말 저렇게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걸 너무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저도 욕하는 사람이 엄청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꾸준하게 디자이너로 살고 꾸준하게 컬렉션을 만들고 꾸준하게 옷의 정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누가 잘 된대, 누가 무슨 차를 타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야, 이럴 거면 오늘 라이브를 켜야지. 야 이거 우리 브랜드 소개 하나도 안 하겠네. 브랜드 소개는 이거 끝나고 어차피 거니까는. 알았어. 따로 그건 이제 또 몇 시간을 찍어 지금 이걸로. 어쨌든 좋아요. 그렇게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긁는 거지. 긁히지 마요. 오빠 그 내공이 있으시잖아. 아니 저는 안 긁혀. 저는 안 긁히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딱 이 말이 제일 관통을 한다라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데 사랑이 없는 결혼은 괜찮지만 용인되지만
남들의 인정이 없는 결혼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라고. 서울에 집 있어야 되고 아파트 있어야 되고 막 차. 나도 비슷한 말이 있었어.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현실적이었던 거는 옛날에는 누가 요즘에 잘 나간다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을 보면서 열심히 살고 따라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데 요즘에 누가 잘 나간다 그러면 걔를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맞추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걔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저는 그거의 문제점이 또 그거예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2등이야. 그럼 1등을 끌어내리면 내가 1등이 되죠. 근데 이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1등 끌어내린다고 얘네가 여기까지 오냐고. 근데도 그렇죠. 일단 끌어내리고 보려는 이게 자기가 여기에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저희 직원들 같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컬렉션을 하는 브랜드들이 지금은 되게 사람들한테 소외를 받기도 하고 되게 그냥 힘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디자이너인데 우리는 컬렉션을 해 그러면 애들이 와 약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가 뭔가 1등 2등 뭐 계급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우리한테는 줬으니까 계급제 정도. 근데 컬렉션을 하는 디자이너를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줬던 시대에는 거의 직원들이 들어오면 너 왜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제 브랜드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도제식이야. 스승과 제자식. 직원인데. 그러니까 정말 얘를 때려 죽여서라도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가르쳐 주려면 옷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패션의 기본적인 대하는 자세부터 진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나요. 왜냐면 안 해도 굳이 회사에서 안 해도 될 얘기, 안 해도 될 어떤 그런 제스처,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오해가 될 수 있고 기업 문화에서는 되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어느 순간 나도 그냥 이런 것들을 말고 그냥 나도 지금 이걸 비즈니스로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그냥 회사를 보자로 이제 가고 있지. 근데 어쨌든 패션이라는 걸 할 때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20대 때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40대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직원이 20대였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40대인데 직원이 20대란 말이죠. 날 어려워하겠지? 근데 최근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요리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니 또 직원 중에 어떤 애가 나한테 오더니 자기는 요리사 그러니까 패션 말고 요리사에 대한 꿈을 좀 이제 생겼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는 인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살 수도 있지. 내가 뭐 네가 꿈을 꾼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13년인가 했다는데 13년 동안 눈 뜨면 식당 가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연구하고 다시 집에 와서 잠자고 다시 눈 뜨면 식당 가고 그걸 13년을 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진짜 사는 게 맞나? 난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건가?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건가? 할 때쯤 매출도 잘 안 나오고 할 때쯤 흑백요리사 섭외가 들어와서 흑백요리사에 나가서 그 사람이 1등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쨌든 1등을 해서 지금은 뭐 상금도 받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여기저기 섭외도 하고 하자 난리 났잖아요. 그때 소감이 뭐였냐면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게요. 아니면 나 뭐 사고 싶은 거 사야겠다가 아니라 나에 대한 확신이 들었으니 난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 식당 아침에 눈 뜨면 식당 집에 또 하루 종일 일 연구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잠만 자고 그 삶을 살고 싶대. 난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직원한테 너 13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어? 너 식당을 너 요리사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지금 너무 멋있는 직업이 됐다고 해도 넌 이 직업에 대해서 너가 부러워하는 사람처럼 되려면 넌 13년 동안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과정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런 결과들만 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문제점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내 브랜드를 하고 싶다는 게 정말 이제 자기가 그리는 그런 무드들이 있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브랜드나 혹은 이제 지금 뭐 세계적인 브랜드에서도 그런 게 안 나와서 내 색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싶다는 건지 브랜드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건지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건지 막 아니면 사람들한테 아 저 브랜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모르겠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그 뭐였지 이제 그 만시간의 법칙인가 뭐 10만 시간의 법칙인가 뭐 하여튼 그게 그쵸, 10년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 그 정도 할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맞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패션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브랜드가 됐을 땐 정말 실장님은 비즈니스적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해서보다는 진짜 애들이 개념이 자체가 너무 없는 애들로 만들어진 씬이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너무 개념이 없으니 나 정도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계속 개념이 없는 뭔가에 대한 주체가 없는 브랜드를 계속 누군가는 만들어내지만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런 애들이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으니 그 와중에도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와중에 또 짱구를 굴려서 뭐 솔드아웃 마케팅을 만든 놈이나 뭐 아니면 프리오더를 만든 놈이나 뭐 이런 놈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건 맞지. 나 그거 그렇게 돈 버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리오더, 뭐 품절 마케팅 그거 불법 아니잖아. 근데 가짜 YKK는 솔직히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건 상도는 아니지. 이건 좀 양아치 같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뭐 간절함에서 나온 창작일 수도 있는 거야. 그 마케팅이 이렇게 생각을 해. 저는 그거 이제 패션을 하는 사람은 패션을 하는 디자이너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업가고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 놓고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척, 패션을 사랑하는 척, 관심 있는 척 이런 것만 안 그죠. 아니, 뭐 그렇게 해요? 막 사랑하는 척 막 해? 저희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아니 왜냐하면 사실 패션을 하나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하나의 어떤 회사로 본다면 그 안에는 당연히 대표, CEO, 오너가 디자이너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MD가 뭐 오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경영자가 오너일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이너가 아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옷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면서 우리는 뭔가 되게 디자이너인 척을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또 굳이 건강하진 않은 것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옷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좀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내가 발렌시아가 옷을 사고 싶어. 근데 발렌시아가 바지 200, 300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사겠어요. 그래서 그 맛으로 그냥 무신사에서 그 맛으로 뭐 한 20만 원, 30만 원에 내준 거 사는 것까지 제가 말릴 수는 그죠. 그거 사 입고 또 신발은 발렌시아 신발 신으면서 저 혹시 좋아하는 브랜드는 발렌시아가 그렇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냥 그거 입고 뭐 여자 꼬시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이게 목적인 건데 패션 잘하는 척, 패션을 사랑하는 척 이런 코스프레만 좀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20대일 거예요. 요새는 30대 초반까지. 그래요? 20대 나는 애들 많이 어려졌어. 20대라고 생각하고 잠깐의 어떤 그런 내 어떤 패션의 일생의 한 부분을 그냥 추억했을 때 그냥 그치 이불킥하는 그 시절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1분만 쉬었다 돼요? 라퍼지 스토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이런 일을 하는 도메스틱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 거지. 왜냐하면 나는 그 YKK 지퍼 가품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도 그거야. 뭐 리리 람포, 뭐 왈데스 그래 뭐 카피할 수 있지. 비싸니까 뭐 지퍼 하나에 뭐 그 원웨이도 뭐 2만 원 후반대 하고 이런다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YKK 얼마나 한다. 이걸 가품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가품을 일단 나온 것 자체가 좀 충격이었고 와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거는 그잖아.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그렇죠. 처음 봤으니까 그런 것도 좀 그랬었어. 그래갖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한국 브랜드를 요새는 이제 몇몇 브랜드들이 제가 생각할 때 내 돈을 주고 정가를 주고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정가를 주고 사는 게 그 브랜드와 디자이너에 대한 리스펙이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주고 사고 싶은 브랜드가 한국에 저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몇몇 브랜드들이 이제 뭐 생겨나고는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몇몇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한국에 얼마나 좋은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많았는데 네가 모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준지나 우영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맞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저는 이제 준지 살 돈이면은 뭐 조금 더 보태거나 해갖고 차라리 리고엔스를 사지. 왜냐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전체 컬렉션을 다 보고 한 건 아니지만 몇몇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또는 이제 좀 시그니처 제품들 딱 봐도 이제 카피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을 보고 나서는 그 나온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카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난 궁금한 게 솔직히 말해서 난 진짜 몰라서 그런데 뭐 어떤 거 있었어? 난 그거에 대한 나도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 자료를 아예 있으니까는 그런 커뮤니티 딱 돌았던 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는 순간 아니 이게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고 싶은 정도의 혹은 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걸 잘 안 하는 이제 대중, 그러니까 딥하게 즐기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 준지 같은 경우에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 박서준 MA1 박세로이 마원 아니야? 와 저거 이뻐 보이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사고 하시니까는 그리고 이 준지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고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뭐 세계가 인정하는 뭐 자랑스러운 한국의 브랜드 이러면서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내막들을 알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전에 이런 전력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도 내가 세상의 모든 브랜드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모를 뿐이지 저것도 사실 레퍼런스라고 이제 본인들은 주장하는 카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제 그냥 제외 상상해 버리는 이렇게 돼서 한국 브랜드를 저는 이제 소비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피디님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저희 피디님도 제가 17년 패션 했으면 거의 10년 이상 하셨는데 우리가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야 준지를 뭐 컬렉션이 이제 나오면 거기 뭐 리뷰나 댓글 같은 거에 준지 뭐 한물 같네 뭐 준지 뭐 맨날 똑같네 재탕이네 막 이런 댓글 보면 야 준지를 까는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준지와 그러니까 우영민 선생님도 그렇지만 준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준지라고 부르는 거 좀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준 실장님이고 뭐 정준 실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게 되게 좀 그치?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어. 근데 왜냐하면 사실 뭐 준지 제품 중에서 뭐 카피에 되게 뭐 흡사한 뭐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A라는 아이템, B라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지만 준지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 브랜드가 지금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대학교 때 롱커스텀부터 아마 보면 어쨌든 20년 정도가 된 브랜드인데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브랜드의 준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한 어떤 그런 요소에 대한 게 있다면 정준 실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뭐 이걸 듣고 아유 저 옛날 얘기한다 또 그럴 수도 있겠고 하지만 정말 옷을 잘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준지라는 브랜드에 대한 거는 뭐 잘 된다 안 된다 뭐 한물 같다 뭐 카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준이라는 디자이너는 적어도 한국에서 저의 세대와 어떤 그런 후배들이나 패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건 사실은 좀 얘기를 그 정도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후배니까 사실은 그분의 대략적인 히스토리도 알고 그분의 했던 작업 방식들이나 그분이 만들었던 아이템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저희 샘플실 신사동에 저희 컬렉션 샘플실 만드는 데서 정준 실장님 준지가 롱커스텀이었을 때 준지랑 송지호 쇼 샘플들을 같이 이제 만드는 샘플실이었는데 정말 그 병적으로 옷을 만드시는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옷도 되게 고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는 사실 준지가 지금 막 조거 팬츠나 MA1 막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정준 하면 트렌치 코트였거든. 예. 그러니까는 제가 그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 카피라고 하는 사람들도 초창기 준지라든지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요즘 준지에 대한 얘기를 요즘도 아니고 이제 한 10년대 이제 후반부터 10년 그렇죠. 아마 우영미도 맞죠. 그렇죠. 그때가 손을 한번 놓으시거나 그때가 준지가 조금 더 볼륨이 커지기도 했고 좀 더 컨템포러리적인 요소. 근데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컨템포러리 요소로 가게 되면 모든 디자인을 다 정준 실장님이 하진 않으실 거고 백화점을 어쨌든 세팅을 해야 되면 그 스큐가 안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팀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을 거고 매년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뭔가 스큐들을 채워줘야 되니 디자이너들
있을 거고 트렌드를 당연히 참고를 또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아마 거기서 좀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소비자들의 눈에서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다 세월이 흐르고 당연히 시대가 흘러서 A라는 브랜드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아니야 준지 까지 마, 준지는 니네가 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오히려 꼰대가 되는 거여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또 이게 순환이 되고 그런 막 비평들이 막 건강하게 막 돌아다니는 건 난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나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낀 게 오히려 그런 그 정국준 실장님의 그런 원래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라든지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이 주목을 받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템포러리한 브랜드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런 제품들이 인기가 그쵸. 대표 시그니처 제품이 세일즈가 엄청 되지.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걸 정국준 실장님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카피. 근데 나는 그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우영미 선생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우영미에 대한 컬렉션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등에 우영미라고 써있는 티셔츠 때문에 사람들이 우영미를 많이 접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영미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보다 가치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탐브라운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워낙 헤리티지가 좋은 브랜드들이긴 하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좀 브랜드가 볼륨이 커지는 과정, 그러니까 정말 제일 크리에이티브하거나 사람들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 정말 적고 정말 헝그레하게 컬렉션을 만드는 그런 때고, 사실 볼륨이 커지면서 막 백화점으로 입점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는 순간 그런 현상들, 카피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을 분명히 이 댓글에서 보면 해외 브랜드들의 이제 그런 댓글들이 나오겠지. 야,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면 뭐 네가 좋아하는 드리스반 노트는 뭐는 뭐 이렇게 뭐 하는 댓글들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물론 그런 브랜드도 있겠지만 또 어쨌든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게 제가 너무 그 원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로서의 솔직히 수명은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수명도 이제 사실 이제 같다고 보는, 그렇게 본인이 모든 것에 다 이렇게 관여를 하고 본인이 직접 볼 수 없는 제품을 본인의 이름으로 낸다는 것부터 저는 그게 디자이너가 맞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근데 이제 실장님 의견은 뭐 그 환경에 의해서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는 이렇게 컨템포러리나 뭐 이런 식으로 무드로 가득하고 볼륨이 커지면은 그런 제품들이 이제 몇 개씩 그런 게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A라는 브랜드가 옷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랑 되게 비슷한 아이템이야.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카피야. 내가 항상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를 A라는 브랜드의 대표한테 디자이너한테 가서 당신 이거 보고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사실은 보고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진짜 아닌데, 나 보고 만든 거 아닌데,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항상 얘기하면 디렉터 양심이야. 내가 이 앞에서는 나 이거 보고 만든 거 아닌데, 하지만 이 사람은 보고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그거는 카피라고 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거를 아예 모르고서 이 브랜드를 참고도 안 하고서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나와요, 디자인은. 근데 뭐 예를 들면 국내 도메스틱처럼 매 시즌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뭔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시즌에 뭔가 좀 비슷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다, 아니면 어떤 시즌이 아니라 어떤 아이템들이 좀 겹친다,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이 솔직히 말하면 1%가 있다라고 치면 그 1%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저는 이건 거죠. 그 카피에 관련돼서 단순히 이제 제품의 디테일이 비슷하고 얘가 하이엔드보다 좀 늦게 나서 이런 단순히 시기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한국에서 좀 미니멀 혹은 뭐 이제 남친 룩을 그쵸. 그런 거 유행할 때 이제 아크네, 아워레가시 뭐 이런 깔로 이제 제품을 내다가 갑자기 이제 솔직히 유행이 확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발렌시아가 그건 그래. 빈티지로 딱 나오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준지나 우영민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시즌에는 뭐 남친룩이야, 이번 시즌에는 발렌시아가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남친룩 발렌시아가 이렇게 가진 않잖아. 리고엔스로 갔다 발렌시아. 그래요? 나는 사실 준지는 리고엔스로 간 적은 모르겠어. 우영민은 솔직히. 이제 약간 갑자기 이제 베트남으로 갔다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배트멍이 정말 미친 듯이 한국에서 유행할 때 뭐 남양주인가 어디서 거 있잖아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본 사람이 팝업했을 때 네. 그때 서울 컬렉션의 80% 브랜드의 소매가 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디자인한테 당신이 왜 이 소매를 이렇게 이번에 봉산 탈출처럼 길게 만들었냐고 배트멍의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난 오케이. 근데 이번 시즌 내 컨셉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배트멍이 요새 유행하니까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세일즈를 할 때 소매가 되게 긴 걸 선호하고 하니까 라고 하는 건 난 사실은 그런 브랜드는 컬렉션에 올라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때도 프레피룩이었고 근데 그런 적어도 프레피룩을 하면서 소매를 길게 만드는 거 해보든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시대의 트렌드를 받아들이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번 시즌에는 발렌시아가가 유행이니까 발렌시아가 한 개의 브랜드가 발렌시아가 컨셉으로 옷을 만들다가 다음 시즌에 지나니까 요즘엔 르메르야. 그럼 갑자기 르메르로 가는 건데 이게 과연 한 브랜드가 맞는 거야? 라고 보여지는 브랜드들이 국내 도메스틱에 이제 많은 건 사실이지. 근데 그거는 대표님 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그걸 대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닌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디자이너의 철학과 그런 거에 대한 직업적인 어떤 소명 의식과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거는 나는 이제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는 거고. 근데 대부분 후자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느낀 이제 도메스틱이라든지 한국 솔직히 브랜드들과 해외 하이엔드 패션의 좀 가장 큰 차이는 그때 그 배트멍이 유행할 때 그건 진짜 몇몇 극소수의 브랜드들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팔 소매 이렇고 뭐 되게 오버하고 그죠. 이런 제품을 갖고 제가 대표적으로 좀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이제 유행이 약간 양대 산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배트멍이랑 이제 그 알렉산드로 미킬레였나 구찌. 예. 근데 구찌도 뭐 신발 쪽은 뭐 제외하고 의류 쪽 똑같이 핏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걔네 이제 뭐 애니멀 프린팅 그렇죠. 자수 이런 거 있고. 사람들이 그 구찌를 왜 사겠느냐? 프린팅 때문에 사는 거지 핏 때문에 그렇죠, 배트멍이랑 비슷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이게 시그니처. 근데 어쩔 수 없는 유행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디오롬무나 뭐 이런 거 생로랑 유행할 때 그때 다 스키니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하나만 가지고 핏 벗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는다.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보는 게 얘가 정말 패션을 디자인을 한 건지 이것 때문에 한 건지 이 의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근데 저는 사실 뭐 각자 의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브랜드들에서 이제 런웨이라든지 뭐 쇼라든지 이런 걸 하고 룩북도 찍고 막 하잖아요. 뭐 이제 화보 같은 거 자기네 이제 그 컨셉 해가지고 저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저는 레퍼런스 자체를 싫어하거나 이게 뭐 카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본인의 색을 입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카피가 아니고 이게 나의 색이야 이번 컬렉션은 이거야라고 하나의 설득하는 도구이자 그냥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그런 걸 수많은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자를 설득하는 거고 근데 저는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에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뭐 모델들도 지금 유행하는 그냥 뭐 외국인 모델들 그냥 그 시급 얼마짜리 딱 그 모델 사이트에 딱 정해져 그런 사람들 대충 입혀놓고 사진 찍고 그냥 신발은 또 발렌시아가고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과연 여기에 설득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브랜드 돈을 많이 버니 성의 랭킹에 그게 이점이 그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사실 뭐 이런 논란은 카피 논란은 사실 뭐 저 디자이너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뭐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도 아마 카피는 계속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디렉터와 브랜드의 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어쨌든 오파대님은 그런 애들이 돈 버는 게 꼴보기 싫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저 말씀드려요. 사업가가 그러니까 저는 패션 옷 잘하는 사람이 패션적으로도 인정받고 그 사람이 패션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 논리로 그러면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가 단순하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맞지 않느냐 하면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사업가일 뿐이지 디자이너나 뭐 패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는 거 정도죠. 거의 뭐 암행어사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입고 다니고 그거 팔고 놔둬요 그냥 걔네들 그렇게 살게 그냥 그거지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소비자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일부러 발렌시아가 아닌 거 알면서도 신발 발렌시아가 아니고 옷도 발렌시아가 이러면서 매기는구나. 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 거 안 사입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 그 이제 그런 하이 패션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한정돼 있다고. 그렇죠. 그럼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를 못 하는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제발 합리화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걸 입으면서 옷 잘 입고 막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아니 발렌시아가 나는 사실 발렌시아가를 내가 막 옛날 발렌시아가 이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발렌시아가에서 나오는 아이템들 요즘 애들 기깔나게 이게 뭘 카피했고 뭘 카피했고 막 이런 걸 다 알잖아.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증거 아니겠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맞다 이거였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 돈도 그렇고 멋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하고 너무 빠르게 멋있어지고 싶어하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인들의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영역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 하이 패션은 솔직히 일반인들의 그걸로는 소비를 맞아 할 수가 못하지. 없고 그렇게 저는 이제 아이템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 한 2-3개 사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서 이제 빠르면 이제 30 중반 혹은 이제 한 40대 초반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좀 완성이 되는 게 저는 이게 그 성공이 됐든 아니면 그런 패션적인 완성이 됐든 이게 좀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요새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패션 쪽 이제 관심이 생겼어도 1년 내로 지금 발렌시아가로 딱 풀짝짝 싹 돌려가지고 지금 존나 옷 잘 입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2-3년 내로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팔고 엑시트하고 이러기를 그게 좀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그 패션에 관심이 있고 이거 업이니까 관심이 있는 거지 막 그렇게 옷 잘 입는 거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느린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산 제품 그러니까 제가 입은 제품 입으려고 산 제품은 단 하나도 판매 안 하고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뭐 배트멍 거의 한 초창기 시즌 16, 17 시즌 제품들도 꽤 아카이브네 많이 그건.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중간에 이제 뭐 셀리는 제품도 뭐 이렇게 하나 있고 뭐 리고엔스도 뭐 이렇게 한두 개씩 있고 키코 제품들도 막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빨리 멋있어지고 빨리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는 제품 샀다가 그거 입고 다시 팔고 또 그때 그치, 돈을 돌려야 되니까. 난 이런 사람들 실착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얘들은 관심을 받고 싶은 애들이 옷을 좋아하는 애들도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그런 생각이 근데 실장님도 이제 그렇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동의를 하시는 부분.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애들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한정적으로 버는데 명품을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샀다가 팔고 그 돈으로 또 사고 계속 새로운 걸 사야 되는 거니까 그게 힘든 거지 나 솔직히.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가면 살짝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요새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 설명을 다 아니 학생이 돈이 없잖아. 학생이 돈이 그냥 있어요. 팩트잖아요. 근데 고태형 이 새끼 그 개팁하라고 돈 많다고 요새 애들 돈 없다 이러는 거 봐라 막 나도 그 나이 때 돈 없었어.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요새 좀 어떻게든 웃기지 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자기가 이거 지금 이게 지금 한복 얘기 빌드업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문화들이 이제 워낙 솔직히 좀 만연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알 사람들은 알고 저희도 다 알고 실장님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풀 발렌시아가를 입는 것도 물론 옷을 잘 입는 사람이지만 하이엔드와 매스, 빈티지와 트렌디를 적절하게 진짜 섞어서 갖고 놀 때 난 잘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매치매치.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가 막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겪는 거니까 다양한 걸 지금 시도해볼 때인데 너무 하나에 너무 획일화가 되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어쨌든 시간이 되게 그런 것들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 막
하나의 브랜드, 명품 이런 거에 대한 소비로 가는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그때 아니겠어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나는 유튜버들이 어쨌든 지금 그런 애들의 정보는 거의 90%가 유튜버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요즘에 의상학과도 안 가요. 왜냐면 유튜브로 패션을 공부해서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야. 이게 진짜요? 저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디 제일 삼성에서 하는 사디는 아예 이제 입학 안 받고 서울에 있는 패션 의상학과 뭐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의상학과는 거의 없어지거나 뷰티랑 통합이 돼. 학생들이 입학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패션을 커리큘럼을 배워서 그래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걸 전공을 해서 패션을 해야겠다는 애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냥 뭐해서 뭐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차피 브랜드에서 돈 벌 건데 그냥 돈만 벌면 되잖아. 근데 뭐 그걸 가지고서 원단하고 패턴 배워서 뭐 하겠어. 뭐 복식사 배워서 뭐 하겠어. 그냥 유튜브로 해갖고 브랜드 런칭하는 법을 유튜브로 배우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건 좀 충격적.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들이 되게 진짜 건강한 정보도 줘야 되고 진짜 맞는 팩트의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뭐 내보내지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실수를 할 수는 있어. 그 말을 하다 보면 나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틀린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막 뭔가에 대한 착각해서 이거 아닌데라고. 그거 두 개가 문제가 된 거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거를 그러면 애들이 들었을 때 저거를 그렇게 인지하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좀 역할에 대한 근데 또 구독자가 많은 분들이니까 오히려 더 나는 사실 왜냐하면 나는 구독자 3만밖에 안 되지만 나는 골프왕 오드퓨처랑 콜라보를 했거든 미국이랑. 그거 좀 몰랐어. 그러니까 비욘드 클로젯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홍준, 뭐 준지가 뭐 요즘에 어쩌고저쩌고 우리 브랜드도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귀여운 티셔츠 로고를 팔고 뭐 앤 아카이브 하지만 저희도 17년 동안 되게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브랜드인데 저희는 오드퓨처랑 콜라보를 해서 정말 그 팝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막 우리가 이제 계속 아트웍도 협업을 하고 하면서 어떤 근거로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정보를 좀 줘야 하는 사람들의 사명감. 근데 그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으니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도 뭐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 더 건강하게 자기들이 성장하고 이런 계기로 삼는 발판이 되겠죠. 말씀하시니까는 저는 이 생각이 떠올려요. 사람은 안 변한다. 모든 후드 직원이 다 은으로 돼. 그런 거 보면 공부 절대 안 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또 뭐 그분은 뭐 어쨌든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주민인데. 그래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문가는 아니라고 봐야 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크로마치를 소비할 때 막 크로마치 전문가들이 꼭 크로마치를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소개를 해주잖아. 크로마치 리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공부를 좀 하고. 근데 나는 어차피 뭐 후드 집업이 크로마치가 진짜 인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새. 진짜 너무 많은 게 특히 중국에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엄청 사 크로마치 집업을. 왜 사냐면 돈이 많은 애들이 왜 사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성형하려고 하는데 후드를 뒤집어 쓰지 못하니까 이걸로 사는 거야. 그래서 크로마치 집업이 엄청 나간다. 의사 형들이 그러더라. 크로마치 집업을 그렇게 입고 온대. 그거는 근데 그 나라에서 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그래요? 사람들한테도 못 팔아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크로마치가 가장 인기가 있지만 가장 물건이 적게 돼요. 가장 비싸. 그래서 크로마치 집업을 그렇게 많이 입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있구나 그랬지. 그건 저도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디자인하실 분들은 이제 후드보다는 집업으로 디자인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는 유튜브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문화가 됐기 때문에 패션 유튜버 분들이 좀 전문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까놓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빠님이 생각할 때도 그죠? 갑자기 우영미 선생님이 내 영미 채널을 개설하진 않을 거니까. 언젠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죽어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는 그분이 뭐 정확히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나밀란가 뭐 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유튜브 뭐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장석종 씨 이런 분들은 진짜 전문가야. 왜냐하면 그분은 근데 옷을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야. 그분은 매거진이잖아. 그러니까 컬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장석종 씨가 나와갖고 막 봉제는 몇 담으로 해야 되고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 리셀은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니까 어떻게 보면 각 전문가들이 전문 분야에 대한 컨텐츠들을 위주로 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건강한 지식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장석중 씨가 하는 것처럼 막 잡지 매거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지 솔직히. 매거진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같이 뭐 나는 소스를 던지든가 해야지.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그 뭐 예를 들면 모를 거야. 근데 뭐 안태욱이라고 뭐 스펙테이터라는 브랜드를 해요. 그 친구들 유튜브 해요. 뭐 몇 천도 안 될 거야. 근데 걔는 진짜 어마어마한 아카이빙을 갖고 있는 밀리터리 덕후의 정말 옷을 잘 만드는 만듦새를 끝장나게 만드는 애거든. 근데 걔가 장사가 안 된다고 걔가 나보다 급이 낮은 디자이너가 아니거든. 장르가 다르고 장르가 다름에 있어서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파드님이 리셀러라고 해서 넌 우리보다 아래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리셀러도 다른 사람인 거잖아. 근데 오파드님이 만약에 패션 디자이너야 컬렉션을 해. 그러면은 뭐 나하고 그러면은 뭐 너는 어떤 뭐 아직까지 레pu테이션을 쌓았고 나는 쌓았고 하면서 막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오파드님도 지금 자기가 오파드님이 그 리셀러를 하니까 했었으니까 크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막 탐구해서 막 잡고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거 몰라요. 봐도 무슨 말인지 나 보지도 않았어 솔직히 크림은. 왜냐면 못 알아듣겠더라고. 뭘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품 지퍼라든지 뭐 택깔이라든지 이런 건 내 전문 분야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저도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사실 원래 라퍼지가 저한테 이제 고소 협박을 안 했으면은 제가 다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라이프만 그냥 이런 사건이 있네 논란이 있는데 뭐 도메스틱이 따고 딱 넘어갔을 건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건데 사실 그런 건 이제 그런 유튜버 분이나 그러니까 뭐 짱깡 피겨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랑 도메스틱 광고 받는 이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업계 이제 생태계를 잘 아시는 실장님 같은 분이 먼저 다뤄주셨어야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난 오파드님 걸 보고 알았어. 우리가 먼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데? 그건 또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 누군가가 내 거에다가 뭐 댓글로 그런 걸 알려줘서 내가 들어가서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뭐 그걸 소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우리 직원이 실장님 제가 이걸 샀는데요. 이거 지퍼 부러졌는데요. 야 뭐야? YKK가 이렇게 부러졌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발단이 되는 뭔가의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파드님께 거의 우리한테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야. 왜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현대 패션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패션 분야에 대해서 정통할 수가 없다. 한 분야도 정통하기가 힘들 정도로 현대 패션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조금 이게 쌓여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뭐 밀리터리 쪽 뭐 아니면 아메리칸 쪽에서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뭐 빈티지 쪽에서는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정판 스트릿 쪽에서 잘못된 얘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패션 유튜버 구독자 수에 약간 자의탁을 해가지고 맞죠. 또 구독자도 낮은 학부가 뭐라는 이분 구독자 지금 20만에 뭐 70만 80만 뭐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고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거를 그 권위를 또 믿어요. 구독자 수 그죠 틀린 데가 없어.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그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깡그 분이 하면서 그래 조금씩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저는 우리 PD님하고 저도 유튜브를 이제 저는 3년 좀 넘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본업이 있지만 유튜브도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을 했을 때 해야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꾸준함은 저는 사실 배신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매주 업데이트를 우리가 하니까 매주 촬영을 하고 근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또 안 올라가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에는 또 있잖아요. 좀 재수없는 얘기겠지만 오픈하는 순간 한 10만 찍고 가겠다 뭐 이렇게 약간 재수없는 얘기했지만 뭐 만 가는데 막 1년 걸리고 이러면 힘들거든 사실. 현타가 오거든요. 난 누구보다 전문가야 라고 약간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인데 난 왜 구독자가 없지? 그럼 내가 뭔가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난 궁금하니까 나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다른 유튜버들 뭐 50만 30만 뭐 나보다 뭐가 도대체 더 매력적일까? 저분들은 더 나보다 내가 없는 뭘 갖고 있길래 저렇게 매력적인 팬덤이 생겼을까?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좀 유튜브가 초창기에 만든 사람 또 있고 또 정말 전문가여서 인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있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뭐 있겠죠 뭐 있겠죠 있지만 저는 한국 패션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느끼는 거는 그냥 그 수치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찍은 영상도 그게 있을까?
구독자 수와 전문성이 비례하진 않는다고. 그래도 어쨌든 나는 학고는 학고야. 학고가 뭔 뜻이야 근데? 아니 그냥 뭐 낮다는 거지. 찌질이란 뜻인가요? 아니, 방송에서 학고야 그냥 나는. 그런 뜻이야. 시청자 수 낮거나 한 사람. 그게 나야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이너로서 뭐 그쵸. 경력이나 이런 게 같이 폄하되는. 근데 나는 유튜브에서 그걸 같이 폄하를 해. 이 얘기를 왜 해주고 싶었냐면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보신다고 해갖고 내가 그분 영상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내가 죽어도 난 저거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안 해와 못해는 솔직히 우리가 구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나는 저거를 내가 안 하는 거야 또 아니야. 난 저걸 못해라고 하는 게 매주 그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추천해 주는 건 난 못해. 근데 그거를 계속 본인이 뭔가 추천해 주면서 그걸 계속 뭔가 막 소개하고 입어보고 하는 것들이 야, 만약에 내가 저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구독자가 오른다면 내가 하겠나? 난 그걸 못 할 것 같아. 재주야, 그거. 유튜버가 아니고 디자이너가 본업이니까. 재주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그거 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서 이제 폄하나 비하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거는 쇼호스트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 장르인 거야. 어쨌든 소개, 추천 이 장르에 특화된 유튜버가 된 건데 어쨌든 구독하는 그다음에 대중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 뭔가에 대한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 옷이 정말 지금의 트렌드니 이걸 사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트렌드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안 사셔도 다르게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딱 모니터링 했을 때 되게 큰 회사였어요. 딩고인가 어디 내가 그때 초청받아 갔을 때 거기서 PD가 우리를 너무 좋아하면서 했던 얘기가 실장님 유튜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입으세요를 애들이 얘기해 줘야 실장님 채널을 본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시청자 수들이 많은 채널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걔네들은 그냥 아예 자신감으로 간다. 그거 재준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말 하나의 장르고 재주로 봐야 돼. 그리고 그것도 능력으로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리스펙은 일단 하게 되면 뭐가 됐든 구독자를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잘 쌓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거라고. 그래도 학고 중에서도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미꾸라지 같은 놈들이 그래도 한들 나오면서 그분들도 우리 걸 보게 된다면 그래도 뭐 한 번에 대한 더 생각을 그러니까 한 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그래도 되면 우리도 다행인 거고 좋은 거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감사하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그분이 사실 실장님의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고 이러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이 그쵸 3만이고 그쵸. 당연히 얘가 더 잘 알고 그쵸.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뭐 정말 와서 제 채널에다가는 뭐 악플을 달면 지우면 돼요. 지우면 되고. 근데 이제 오파드님 거 내가 나갔어 내 악플은 이제 내가 지울 수 없으니 남 채널에 나가는 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좋게 봐주시면 좋죠. 아무튼 아까 이제 그 이제 약간 빌드업한 거 이제 연결해서 하면은 아까 이제 젊은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것처럼 이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본인들이 오해를 하고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최근에 당하기도 했고 그거 이제 좀 대표적인 논란이 이제 그 뭐 한복 논란.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한 2시간 달린 건지 지금 빌드업을 시킨 거지. 일단 다리를 좀 풀러야겠다. 예. 자, 뭐 오늘 오파드님이 오늘 이제 메일로 이제 같이 이런 컨텐츠를 찍자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약간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오파드님이 이제 하실 거라는 생각은 했고 이거에 대해서 뭐 편집해 주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나 안 할게요라고 해도 당연히 오파드님은 촬영을 해주셨겠지만 또 그래도 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뭐 피하거나 뭐 숨기거나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 남자 나온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컨텐츠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족했던 컨텐츠였어요. 예. 근데 제가 어쨌든 했던 실수 하나가 하필 그 당사자분이 거기 계셨고 그분한테 너무나 죄송한 일이었고 그분한테 사과를 했고 또 그분이 다행히 또 이렇게 너그럽게 또 이렇게 용서도 해주시고 또 잘 받아주시고 하셔서 이제 그 컨텐츠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의도로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컨텐츠를 왜 정말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했냐면 그 하나를 빼고 봤을 때
저는 패션위크로 데뷔를 했고 패션위크 제가 이제 대한민국 서울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최연소 데뷔를 했으니까 컬렉션을 15년을 한 번도 안 쉬고 30번을 했고 파리, 뉴욕, 서울 뭐 뉴욕은 정말 많이 갔고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이제 패션쇼를 하면서 각 나라에서 패션쇼를 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파리에서 그렇게 멋진 장소에서 그렇게 멋진 4대 컬렉션 할 때 모델들 다 올 때 우리 다음 쇼가 막 루이비통을 하고 막 우리 마지막 갔을 때 아마 셀리 뭐 쇼를 할 때 들어오는 모델들이면 완전히 그냥 전 세계에서 다 A급 모델들을 캐스팅할 수 있으니 정말 죽이는 장소에서 죽이는 모델들과 쇼를 해서 시즌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똑같은 옷을 가지고 또 쇼를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냐? 왜냐하면 난 이미 더 멋진 것을 하고 와서 왜 그러면 한국이라는 또 DDP라는 공간과 왜 그러면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모델들과 솔직히 말하면 퀄리티 떨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왜 했어야 되냐면 저는 서울 패션위크에 대한 그만큼의 애정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서울 패션위크로 저는 어쨌든 브랜드가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고태윤이라는 디자이너가 되게 많이 정말 패션위크밖에 없었어요. 예, 1년에 2번씩 쇼를 준비하는 게 제 유일한 스케줄이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패션위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이꼴 그러니까 오파드님이 아마 2015년부터 패션을 보셨다고 하면 서울에서 지금 서울 패션위크에서 제일 인기 많은 브랜드가 뭐야? 라고 하면 비욘드 클로젯이야 하면 정말 길에 나가면 비욘드 클로젯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불과 직전 시즌에 2024 서울 패션위크를 했을 때 지금 서울 패션위크에서 제일 인기 많은 브랜드가 뭐야? 라고 하면 아무도 A라는 브랜드를 대답할 수 없고 그 브랜드야 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옷을 실제로 소비하는 브랜드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나마 요즘에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아조바이 아조라는 브랜드가 정말 잘 하고 있는 브랜드야. 그 브랜드 오래 했어. 그 브랜드도. 근데 서울 패션위크가 그렇게 되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서 되게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전에 서울 패션위크를 보기 위해서 모든 패션의 꿈을 가진 사람, 모든 패션의 전문가, 모든 패션의 사람들이 그 쇼를 바글바글 태웠다면 지금은 서울 패션위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의상학과 학생이어야 되는데 의상학과 학생들이 서울 패션위크가 언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서울 패션위크를 하지 않는 브랜드들이 훨씬 한국에서 하이파한 브랜드들이 된 거야. 맞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애들이 제일 많이 입는 브랜드들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더그클럽 뭐 있었잖아. 뭐 그런 브랜드들이 서울 패션위크를 솔직히 했냐 그거지. 안 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명분이라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좀 쓴소리를 했던 거야. 그 영상. 그 영상에서 서울 패션위크에 갔을 때 내가 참 예전에는 참 낭만이 있었고 정말 좋은 브랜드들로 스케줄이 가득 차서 패션위크 의상학과 애들이 막 보고 싶은 쇼를 체크해서 하고 티켓이 막 진짜 안표가 팔릴 정도였어요. 네, 저도 그 스트릿 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이제 나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장에 가니까 그거 막 하나 달라고 막 누구 주면은 좀 그런데 막 이러면서 그게 약간 권위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서울 패션위크 쇼장에 가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멋있는 사람들을 서로 찍기 위해서 스트리트 사진들을 찍으면서 그 사진들을 막 매거진으로도 만들어주는 매거진은 있을 정도고 그 매거진과 어떤 그런 사진을 보면서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이구나,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구나. 4대 컬렉션이나 서울 컬렉션에 갈 때 제일 많이 찍는 게 디테일 컷에서 신발을 찍으면 요즘에 이 신발이 트렌드라는 거를 스냅샷으로 볼 수 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스트릿 사진을 찍히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옷을 아무 상관없이 막 할로윈 복장, 그 다음에 막 뭐 포졸과 뭐 암행어사, 그 다음에 저쪽에선 경찰, 저쪽에서는 뭐 조커 분장을 한 사람, 심지어는 막 저런 막 부모님들이 막 정말 애기들 막 예쁘게 입혀갖고 가면 그 사진을 찍는 것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패션위크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의 장이거든요. 솔직하게. 패션 산업을 네, 패션 산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 프레스가 주가 되는 산업이지 거기에 뭐 축제라고 할지언정 그러면 디자이너가 6개월 동안 솔직히 말해서 개고생해서 밤새 갖고 만든 컬렉션을 그냥 대중들한테 박수 받기 위해서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일즈를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뭐 소비자들도 팬덤도 생겨야 되고 바이어들이 바잉도 해야 되고 해외 바이어들이 바이어도 해야 되고 국내 프레스들이 촬영돼서 그게 자기가 막 릴리즈도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이 패션 산업, 이 패션 브랜드 이런 게 더 관심을 받고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그렇게 코스프레하고서 야, 이번에 패션 위크에 무슨 막 할로윈 코스프레도 왔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쯤 근데 이제 뭐 편집에서 이제 뭐 이제 PD님이 편집을 하실 때쯤 저기서 이제 정말로 그 한복을 입은 분이 와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처녀 귀신하고 막 이런 게 있어 뭐 정말 사또 분장을 한 사람이 있어 정말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막 분장하고 막 사진을 막 찍는 게 야 근데 그게 나는 패션위크에서 맞는 거야? 그러면서 졌는데 저기 이제 저쪽에서 진짜 한복 입은 분이 저기 멀리서 있어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계시길래 야 봐봐 있지 내가 있다 그랬잖아 했는데 이제 그게 정말 당사자여서 근데 그때 이상봉 선생님 쇼였거든요. 하필 또 이상봉 선생님 이제 또 개인적으로 너무 친하니까 선생님 쇼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사실 우의 제기를 한 거나 그분이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는 나도 뭐 100번 그건 100번 사과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모든 맥락이 다 그 포커싱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그 10초의 논란이 나머지 구분을 덮어버리니 좀 너무나 좀 죄송스럽기도 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컸던 거지. 그분한테는 당연히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또 사람들은 이제 댓글에 대해서 이제 뭐 이상봉 선생님한테 뭐 네가 뭔데 막 난 사실 이상봉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다음 사실 그 다음 주가 같은 행사를 하고 있을 때여서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뭐 선생님 쇼에 왔던 분이 계신데 뭐 이런 좀 이슈가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뭐 괜찮아 그러더니 이제 선생님이 좀 초대를 직접 이제 하신 것보다는 회사에서 초대를 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얘기를 잘 해줄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DM을 보냈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뭐 제 생각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큰 건 사실이에요. 아직도 패션위크는. 그러니까 패션위크에 뭐 한복을 입고 있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잘못 아니에요. 패션위크에 그럼 조커 분장을 하는 게 잘못인가? 잘못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행사가 되는 것들이 좀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싶은 건 아직도 반복적인 얘기지만 패션위크는 비즈니스의 장이 서울시에서도 사실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광고를 하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패션위크에 오는 모든 릴리즈의 기사의 90%가 뉴진스가 앰버서더가 됐다가 나오면 과연 디자이너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만든 옷에 대한 기사보다는 내 쇼에 왔던 연예인 내 쇼에 왔던 뭐 셀럽이 거의 주가 되는 기사가 나온다면 관심을 받는다면 그게 회자된다면 그게 과연 건강한 패션위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활용을 잘하냐.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뉴진스가 그러니까 뭐 정확히 실장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뉴진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현재 서울 패션위크는 주객이 이제 전도된 사람들이 그렇죠. 몇 좀 년 아쉬운 거지. 그런 게 아쉬운 거다. 근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뉴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뉴진스만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뉴진스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을 갖잖아. 그러니까 그 서울 패션위크에 나오는 브랜드로 그날에 그죠. 그거는 좋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아니면 서울 패션위크를 봐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진스가 입은 옷에 대한 관심을 갖고 브랜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칭하는 거 저희도 그런 수혜를 엄청 많이 받은 브랜드로서 되게 셀럽과 브랜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어쨌든 이제 좀 주가 되는 게 나는 조금 더 그래도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어떤 시대가 되든 저는 디자이너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고 저도 컬렉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좀 편이 아니고 그게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람들,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당연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아까 그런 뭐 약간 뉴진스라든지 이런 이제 말하면 약간 셀럽, 연예인 이런 수혜를 이제 좀 많이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활약하시는 이제 모델분들.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주우재 씨가 요새 구독자도 100만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100만 넘었어? 네. 미쳤네. 연예인이시잖아.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나오시잖아. 대한민국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렇지. 우재 근데 나는 우재도 리스펙을 했었어 모델 때. 왜냐하면 사실 우재는 모델에 있을 때 정점을 찍는 모델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재는 굉장히 애가 좀
완벽한 애였어. 자기가 잘하는 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딱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래서 걔는 아무도 자기 거를 별로 듣지 않을 때 개인 라디오 방송 같은 걸 정말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말 이렇게 예능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재는 진짜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 우재는 인정을 많이 해줘요. 그것도 성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우재가 미안하다. 나 우재가 옷을 잘 입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네. 대중들은 모델? 옷 잘 입잖아. 모델이니까. 근데 모델은 이 옷걸이가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이거에 어떤 축복을 받은 거지. 옷을 잘 입는 거랑은 전혀 옷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인 거지. 옷을 잘 입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인 건데 이 일반 대중들은 모델이면 잘 입겠지 하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모델들이 옷을 진짜 겁나 못 입죠. 근데 우재는 옷을 잘 입어요. 근데 그 잘 입는다는 게 저한테 잘 입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모델 중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도 원중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이 패션과 매스, 그 다음에 빈티지와 트렌드를 항상 갖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아니면 아예 장르를 파던가. 그게 박성진이었고, 그지? 그 둘이었어. 근데 우재는 정말 도메스틱이라는 브랜드의 신상품에 최적화된 스타일링을 신인 때부터 했잖아. 우재가 홍대 남신 뭐 이런 거였잖아. 스트릿에서 좀 많이 찍었잖아, 피디님이. 근데 우재가 입으면 그냥 일반인들이 시도해 볼 법한, 그러니까 우재의 기럭지를 배제하고 브랜드와 스타일링을 시도해 볼 법한 현실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중이나 성진이는 아예 현실감이 없지, 걔네들은. 근데 현실감을 떠나서 지금 실장님 의견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노다라는 신발 브랜드. 노다 알죠. 근데 그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해외 편집샵들을 막 먼저 보고 거기에서 이제 바잉을 하니까는 진작부터 유럽이나 막 이런 데선 유행하고 막 이런 걸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런데 이제 몇 번 데려가서 한국에선 좀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노다 올라갔죠, 많이. 노다가 올라간 게 제가 느낄 때는 그 기점이 김원중 씨가 김원중 씨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6만 달이야. 엊그제 봤거든요. 10만 밑에 다 그냥 친구야. 아니 6만. 그래, 야, 우재가 100만인데 원중이가 6만이라면 이게 모델로 봤을 때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원중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를 그러니까 유튜브를 개설하자마자 10만을 찍을 예상이 되는 애잖아. 근데 걔도 6만까지 진짜 힘들게 간 거거든요, 지금. 노다를 원중이가 신어서 터졌어?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언급이, 카페에서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크림에서도 갑자기 좀 어느 정도 막 리셀이 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부터 다른 이제 뭐 여자 유튜버 분들 막 이제 약간 연예인 비스무리한 뭐 그런 분들도 노다 이제 소개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확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김원중 씨가 확실히 그 매니아층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것처럼 누군가 이제 최상위 누군가 신어주면 이걸 대중적으로 좀 잘 입는다는. 그러니까 신발은 노단데 위에는 이제 도메스틱 섞어 있고 그런 사람들 이거 좀 이제 대중들. 우재가 이제 우재가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우재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게 그런 노다랑 무신사 스탠다드랑 정말 매칭 기가 막히게 하고, 갑자기 여기는 아더에러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우재한테 보이잖아. 근데 원중이 거는 빈티지가 좀 있고, 그지? 구하기가 어려운 게 좀 있고 좀 있잖아. 그러니까 피디님이 그걸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 원중이가 좀 오히려 좀 더 매니악적인 요소가 있다. 빡세다. 애들이 따라 입기, 그지? 그런 게 좀 있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근데 사실 주우재 씨 이제 얘기할 때 주우재 씨가 제 기준에서도 이제 그 옷을 잘 입는,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그 유행이 이제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잘 소화하는 그 느낌이고, 대중들은 그때 이제. 근데 그게 오파드님 빠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재는 트렌드를 우리 기준에 선도하지 않지만 대중들의 트렌드가 그쯤 되면 선동이 되는 거야. 우재한테 갔을 때쯤, 내가 볼 때는. 그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얘 얼굴로 살 거고 얼굴로 이런 댓글 쳐날리고 유튜브가 진짜 쉽지 않아요. 우재는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재는 옷을 잘 입는 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들이 생각보다 옷을 다 잘 입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델들 진짜 옷 정말 못 입고, 모델들이 옷을 못 입는 이유는 명확해요. 모델들이 생각보다 벌이가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진짜 모델들 진짜 걔네들은 시즌 장사인데 진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모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다 클럽에서 일을 하고 다 카페에서 일하고 카페 알바고 알바를 하면서 걔네들도 다 또 모델은 지방에서 꿈을 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다 돈 월세를 내야 돼. 생활비를 써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또 모델이니까 그래도 협찬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옷을 산다기보다 누가 주는 옷을 입어. 자기 취향이 아니고 그냥 주는 대로 입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들은 그냥 자기 스타일이 없이 주는 걸 입다 보니 멋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재는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걸 아는 친구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생겨난 거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또 특출나게 예. 돌연변이의 느낌으로 잘 입었던 게 이제 박성진. 그렇죠. 예, 성준이랑 원준이는 진짜 걔네들은 판 거고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모델들은 옷 못 입어요, 진짜. 아 맞잖아, 진짜 못 입어,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태용 실장님이 이런 거를 이제 원했던 거죠. 제가 얘기하면은 리셀러 주제. 근데 이제 실장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실제 모델들이랑 같이 이제 쇼에도 쓰셔보고 쇼에도 써보셨고 이런. 아니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비욘드 클로즈에 솔직히 말하면 니네들 다 그 지금 배우 된 애들이 쇼에 나가고 유명한 모델 써갖고 니네 이 브랜드 인기 많아졌잖아. 걔네들 다 내 걸로 데뷔를 하는 애가 50%야. 그 인과관계가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원중이도 처음에 A에서 알바하다가 올라와갖고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 처음에 내가 소개받고 쇼에 같이 한 거고, 그다음 뭐 누가 남주혁, 주혁이도 그 신인이었고 우석이는 완전 신인이었고 장기용 다 신인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성경이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배우들이 됐으니 너무나 응원을 해주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는 진짜 뭐 그래도 많이 자주 보는 애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은 보니까 A라는 모델 출신 배우예요. 여기는 그냥 얘기하면 다 알지. 근데 그 친구가 사람들이 너무나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볼 때 아니거든. 근데 야, 나한테 와서 형 나도 패셔니스타 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패셔니스타 되려면 존나 부지런해야 돼. 패셔니스타가 너 기럭지가 좋다고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 너 같은 기럭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 근데 패셔니스타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남자가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뭐 지드래곤 다 똑같잖아. 뭐 지금은 이름을 언급하기 뭐하지만 뭐 그지? 유아인 씨 뭐 이런 사람들 다 패셔니스타들이 기럭지가 너처럼 모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럼 너도 옷을 다양하게 사서 입어봐야 되고 스타일리스트랑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너도 맨날 패션쇼 같은 거 찾아봐야 되고 쇼핑도 어마어마하게 해봐야 되고 하는데, 걔는 나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 쇼핑을 안 한대. 왜? 내가 자기가 아무리 옷을 사도 그러니까 옷이 협찬이 엄청 들어오기도 하고 명품 앰버서더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멋있게 입고 와도 차에서 그 카니발에서 내리는 순간 스타일리스트가 갖고 온 다른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가 어차피 난 멋있는 옷을 사도 내가 입을 일이 없어. 그럼 패셔니스타가 될 수 없는 거야. 패셔니스타는 공식 석상에서 보여지는 때 멋있는 게 아니라 일상복에서 이 사람이 과연 얼마만에 취향을 갖고 있냐를 소비자들이 걔네 선수야. 소비자가 되게 선수잖아요. 보면 알잖아. 우리가 딱 보면은 뭐 유준열이 딱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를 딱 올렸는데 야 유준열 뭐야? 야 이 브랜드 뭐 에임레온도르라고 치잔 말이야.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야 유준열 에임레온도르를 어떻게 보디를 어떻게 알았을까? 막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면서 얘는 진짜 옷 좋아하네.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본인이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돼야, 그리고 디자이너와 어떤 그런 패션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게 빠른 정보를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델들이 옷을 잘 입을 수가 없어요. 일단 돈이 없습니다, 모델은.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일단 이제 여태까지 이제 실장님의 뭐 패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럼 이제 그 철학이 담긴 그리고 저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원래 다이아몬드 도매 같은 걸 하다가 좀 늦게 입문한 편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또 이제 이 비욘드 클로젯의 이제 그 전성기, 흔히 이제 사람들이 베티라고 말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이제 군대 입대하고 이런 시기여가지고 솔직히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태용 실장님 대단한 사람이다. 비욘드 클로젯 그때 진짜 엄청났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 그때 그 시절에 그걸 느껴보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또 20대 초반, 중반 뭐 후반까지도 그거를 못 느껴보신 분들이 맞아요. 같아갖고 그런 이제 비욘드 클로젯의 약간 초창기부터 맞아요. 지금 현재 이제 비욘드 클로젯과 N 아카이브까지 해가지고 제품들을 이제 좀 보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딱 설명까지 듣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짧게 할게요 이거는. 왜냐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야, 비욘드 클로즈 뭐 옛날 애기들이 입던 옷 아니야? 뭐 옛날 게티 아니야? 근데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요즘에 윤종신 개그맨으로 아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봐요. 아 진짜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문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난 진짜로 그 티셔츠를 많이 판 건 팩트잖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난 그 티셔츠를 아직도 나는 아직도 만들고 있고 그런 라인을 아직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캐리오버처럼 도대체 이게 비욘드 클로젯 앤 아카이브를 보면 되게 디테일 많고 되게 진짜 실장님이 막 컬렉션 같은 옷을 만들면서도 이 라인이 왜 계속 나오는 거야? 나는 그런 옷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나는 왜 도대체 그 강아지 캐릭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계속 그 울거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나는 그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캐릭터를. 키우세요? 네, 키워요. 근데 이제 브랜드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같이 하게 돼서 이제 거의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영감을 더 받아서 더 이제 남기고 싶은 아카이빙으로 걔를 오마주한 어떤 그런 그래픽을 계속 더 개발해 오히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새끼 저거. 근데 나는 지금 오히려 그 강아지 그 캐릭터보다 로맨틱이란 하트가 더 매출이 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좋은 걸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해서 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좋아서 하는 포인트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오파드님 채널에서 보면 누가 보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아까 카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다른 브랜드 많이 참고한 적도 많고 참고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정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티셔츠, 그 다음에 노맨틱의 심볼, 그 다음에 앤 아카이브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상품, 소위 말해서 정말 몇 천 장 이상 판 옷들은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레퍼런스가 없는 아이템들이 솔직히 터지는 확률이 있고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만든 옷들. 근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복각도 많으니까 그런 옷들은 터질 확률이 거의 터진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니들 맨날 비욘드 클로젯 하면 게티 얘기하잖아요. 근데 게티가 뭐 카피일 수가 있냐고. 이거 프린팅이고 혹은 뭐 이제 그런 심지어 이제 그 맨투맨은 이제 뭐 엠보싱이라 그쵸.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는 특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카피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비욘드 클로젯을 안 좋게 볼 이유가 나는 니들이 착각하는 도메스틱이라고 다 안 좋게 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는 실장님을 리스펙하고 뭐 그런데 심지어 이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라이브 같은 걸 오히려 보면서 좀 더 그 리스펙이 생긴 게 그 게티 그러니까 그 사업가들은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기 이제 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막 그러기 바쁜데 저도 차 사고 다 사요. 그걸로 사는데 너무 그냥 거의 재벌만큼 보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맥락은 뭐냐면 저는 이 브랜드를 만들 때부터 저의 목표이자 꿈이라고 하면 랄프 로렌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브랜드인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랄프 로렌은 힙했고 어느 순간 그냥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브랜드를 운영해서 막 스트릿 브랜드가 할 때도 랄프 로렌은 계속 막 힙합하는 애들이 막 그걸 소비하고 뭐 트래비스 스캇이 막 탄창 카고를 아카이빙을 입으면서 막 하고 있고 지금도 랄프 로렌은 또 하이프하고. 근데 랄프 로렌을 보면 정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연령의 스펙트럼도 있잖아요. 베이비부터 어르신들 스트릿에서 랄프 로렌 딱 볼게 눌러 쓴 외국인들 보고 그런 브랜드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데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강아지 티셔츠가 거의 소비된 게 20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층에서 이 브랜드가 제일 핫해, 이 브랜드가 제일 짱이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소비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이야. 패션 기자, 에디터. 걔네들이 그걸 제일 먼저 소비해서 입고 다녀. 근데 그건 수요가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입는 애들이 연예인들이 입어요. 연예인들이 입어. 그 스타일리스트들이 입다가 주니까 그걸 입어. 그럼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일파만파 그 브랜드가 커져. 그래서 막 정말 패션에 지금 관심이 있는 우리 구독자나 뭐 오빠들 구독자 같은 사람들, 카페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하이파한 브랜드야 라고 하고서 비욘드 클로젯 소비해. 그러다 보면 가는 데가 결국에는 이제 서울이 아닌 곳,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그 옷을 소비해.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급식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때 그 브랜드는 소위 말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브랜드가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매출이 제일 커. 그게 이거거든. 그게 얼마 전에 그 감스트랑 침착맨님이 합방했을 때도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퇴물이다 노잼 됐다 할 때가 조회수도 제일 잘 나오고 돈도 제일 많이 번다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비욘드 클로젯 급식 브랜드야. 저 티셔츠는 급식들이 입는 거 할 때 저는 계속 그 티셔츠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지금도 제가 계속 비욘드 클로젯 앤 아카이브 말고 비욘드 클로젯도 디자인하고 이것도 내가 지금 비욘드 클로젯이지만 디자인했지만
저는 한 번도 고등학생을 상상하면서 고등학생이 내 옷을 입은 걸 꿈꾸면서 고등학생이 내 주 소비층이라도 고등학생을 타겟으로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는가, 이 옷을 어떻게 입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던 거여서 좀 요즘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비욘드 클로젯을 입는 OOTD를 이제 피디님하고 매일 올리다 보니 사람들이 비욘드 클로젯 이렇게도 입을 수 있어? 비욘드 클로젯 40대도 입어? 비욘드 클로젯 이렇게 셀린 이거 셀린인데 셀린하고도 매칭돼? 나는 그렇게 입고 싶고 입으라고 만든 거였는데 이렇게 된 거였지. 그래서 내가 랄프 lauren처럼 되고 싶었다는 건 그 동그란 패치를 정말 고등학생들이 입을 수도 있고 대학생이 입을 수도 있고 신혼부부가 입을 수도 있고 정말 옷을 잘 입는 스타일리스트 뭐 힙합 가수가 막 트래비스 스캇처럼 그 옷을 막 레이어링 액세서리해서 막 뭐 리차드 밀을 차면 그게 또 하이파한 브랜드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또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보고 싶어서 디자이너를 하는 것도 있어요. 니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난 그 사람들한테 별로 증명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어떤 굳이 행동이나 결과를 통해서 그냥 내가 계속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내가 그래도 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매출로 계속 끊임없이 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옷을 뭐 몇 개를 뭐 보여줘야 되나? 네. 보고 이제 설명해 주시면 더. 근데 이거 카메라가 이동할 거예요? 네. 떼가지고. 그래 그럼 저기서 좀 몇 개 봐. 네. 그러니까 그런 옷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카이브 아직 안 나온 상품들 하고 그다음에 비욘드 클로젯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리스펙한다고 한 부분이 패션으로 꼭 게티라고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좀 이렇게 돌릴 줄 몰라도 그걸로 이제 뭐가 있든 번 돈으로 이 패션에 관련된 소비,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한 뭔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소비를 굉장히 폭넓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네, 이제 맞죠. 라이브 같은 데서 시청자들이 어떤 브랜드는 어땠나 이러면은 뭐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이 그런 거 많이 알아요. 그거 보고 진짜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네, 이제 다른 이제 유튜버 저도 그렇고 어떤 브랜드 얘기하면 저 죄송한데 그 브랜드 그냥 몰라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그렇죠.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죠. 저도 모르는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핫바랑 뭘 해볼까 하다가 핫바가 명품을 엄청 사니까 걔가 명품을 사면 택을 다 모아요. 그 종이 택 있잖아, 라벨. 이걸 다 모아. 그걸 집에 있는 걸 다 갖고 오니까 우리 사무실에 이만한 박스에 그걸 이제 넣어놓고 랜덤으로 섞어갖고 뽑아서 브랜드 히스토리 얘기하는 걸 했어요. 근데 내가 요즘 브랜드 사실 내가 막 얘기하면 과연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을까? 나 요즘에 내가 잘 모르는 브랜드들도 이제 있으니까. 근데 나오는 족족 다 알겠더라고. 하나가 좀 이제 알긴 아는데 전문가처럼 얘기를 못하는 브랜드는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가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옷을 할 때 뭐 강아지 티를 빼고 컬렉션을 보면 우리는 거의 아메리칸 클래식과 프레피 룩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욘드 클로젯은 아메리칸 클래식과 프레피 룩을 하니 쟤는 저런 장르에 특화되어 있는 애 아니면 쟤는 저런 옷만 하는 애 아니면 쟤는 저것만 아는 애 하는데 저는 졸작을 꾸띠르를 만들었고 저는 집에 어렸을 때 리고엔부터 뭐 꼼데가로선 그 아방가르드한 그 빈티지 아카이브부터 쇼핑도 엄청 했고 소비도 했고 심지어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패턴도 그렇고 다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의 장르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맞지만 다양한 걸 경험해보고서 그걸 해보는 게 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 또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공감을 한다는 게 아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에 뭐 그 흑백요리사 봤지만 백종원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심사위원이야 이렇게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백종원한테 오히려 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접해본 사람이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패션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나는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요번에 이제 보면서 오신다고 해갖고 이제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보면 그러니까 뭐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들이 브랜드라고 인지를 하고 했을 때 내가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만약에 꽂힌다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의 너무나 큰 장점은 발렌시아가는 발렌시아가랑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을 때 되게 완벽한 핏이 나오지 발렌시아가랑 셀린 이렇게 같이 매칭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아이템 섞기가 어려울 것 같아. 맞는 아이템을 찾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그러니까 예전에 톰 브라운이 그랬잖아요. 톰 브라운은 그레이색 수트에 셋업으로만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결국에 나는 톰 브라운도 이렇게 메스랑 섞어서 빈티지랑 섞어 입는 것도 멋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입는 사람이 보기 드문.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도 아직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럼 이제 브랜드. 백만장째 이제 생산했을 때 만든 패치인데 기존의 패치와는 좀 다르게 이 패치가 되게 다 고급 기술로 들어가 있는 완전 고퀄리티 패치야. 이 패치만 한 4, 5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얘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이 뉴 아폴로 에디션. 그래서 2008년부터 2018년이어서 18년 때 아마 100만 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막 단기간에 100만 장을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럼요. 10년 걸린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방에는 뭐 이런 제가 직접 그린 그림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오마주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뭐 마릴린 먼로, 앤디 워홀이라든지 뭐 반고흐라든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실제로 암스테르담 가면 반고흐 뮤지엄이 있거든요. 그 뮤지엄에서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미팅했을 때 저런 그림들 보여줘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로 이제 협업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전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저는 찍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냥 예. 저희 쇼룸인데 오늘 오신다 그래갖고 저희 이제 아직 발매하지 않은 상품하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아카이브 컬렉션에 썼던 것들 보여드리고 싶고 요즘 이제 뭐 이 채널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디자이너 막내는 이 단어를 아직 모르더라고요. 이제 무스탕이라고만 표현하지만 무통재킷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저기 아이템인데 이런 아이템들 이제 컬렉션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빈티지 진짜 리얼 빈티지 슈마어 모자인데 제가 낙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거는 이제 컬렉션 때 종석 씨가 착장했던 첫 번째 착장인데 그때 이제 약간 웨스턴 무드를 보여주고 싶었던 룩이어서 송치 자켓이어서 송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소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패턴은 저랑 같이 저희 사무실 안에 패턴 선생님이 계세요. 여기는 이제 저랑 같이 15년 동안 같이 일하고 계시는 이제 패턴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패턴 다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데뷔할 때부터 2008년부터 지금까지 24년까지 17년 동안 컬렉션을 만들었을 때 썼던 패턴들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 했을 때 했던 패턴들 뭐 여기 보시면 뭐 정말 제가 좋아하는 형이지만 이 형은 제가 옷을 뭐 직접 많이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아예 단독으로 패턴을 떠주기도 하고 뭐 이런 뭐 기업들 유니폼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나 아트워크 뭐 보면 이제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이런 개발 같은 것들 뭐 컬렉션이다 그러면은 컬렉션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수나 이런 프린트 같은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쇼에 쓰이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개발 단계에서 드랍이 돼갖고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 미사용 와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뭐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개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관은 돼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쓰기도 하고 하니까 안쪽에 저거 막 그 2013년 이런 것만 몇 개 좀 찍을게요. 저랑 15년 같이 일한 분이어서 15년 동안 계속 패턴에 대한 얘기하면서 매 시즌 패턴 개발을 좀 하죠. 뭐 요런 그냥 사실 이거는 좀 요런 요즘 친구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그런 기장감이네요. 네, 기장감의 팬츠인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원단으로 만들었었는데 원중이가 한번 이걸 저한테 말 안 하고 구매해서 입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냥 없어져갖고 그때 많이 안 남았었어. 5장도 안 남았었어. 이런 팬츠는 그냥 클래식한 체크 팬츠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원단이 재밌죠. 원단은 이제 이런 것들을 턴업하면 약간 이런 다른 체크가 나오는 더블 페이스 원단을 사용해서 약간 이런 그냥 클래식한 요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난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좋아. 이런 걸 좋아하지. 이런. 저도 이런 니트 좋아하거든요. 아, 니트 좋아하죠? 네. 이런 것들, 이런 브로치 같은 거, 빈티지 브로치 같은 것들 단 이런 것들 좋아. 제가 키우는 강아지 사람들이 또 강아지 얘기 그만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형상화시켜서 약간 이런 캡과 자수하고 이런 자가대 형태로 만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런 브러쉬 형태를 해서 좀 모헤어가 터치를 준 니트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건 사실 유행 타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만들면서 되게 좋았던 아이템인데 일본에서 개발한 원단인데 셋업이에요. 이렇게 네이비색으로 만든 3버튼 셋업인데 요새 또 그냥 일본 원단이라고 하면 사람들 그냥 죽어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원단이 이런 이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슬랙스인데 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다이마루를 같이 합포해서 뭔가 트레이닝복처럼 입을 수 있는 수트 약간 이런 컨셉으로 만든 아이템. 뭐 이런 것
뭐 빈티지에서 영감받은 모터사이클 코트인데 컬렉션에 나왔던 제품이고 이런 아이템들이 사실은 비욘드 클로젯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그냥 로고가 주가 되는 아이템들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카이브는 약간 로고보다는 조금 더 패턴과 소재와 디테일 그 다음에 과거의 것에 대한 복각에 대한 의미도 좀 있는 그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이건 이제 YKK 이거 정통입니다. 됐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아메리칸 클래식이다 보니까 항상 뭐 성조기에 대한 아이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한테 좀 사대주의 디자이너가 아니냐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올해 이번에 만든 니트 같은 것들, 약간 모헤어로 만든 니트 같은 것들도 좀 이것도 좋아하죠.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좀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컬렉션에 나왔던 반바지인데 약간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손으로 잘라갖고 만든 패치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패치들. 네, 이런 것들은 다 패치 손으로 잘라서 만들고 얘도 다 이어서 원단 이어서 만든 핸드메이드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패치. 이런 것들은 쇼 끝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서 스타일링 하거나 뭐 다른 패션쇼 할 때 스타일링에 넣기도 하고 화보 찍을 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아이비리그나 프레피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도 쇼피스인데 그냥 거기서 나왔던 실질적으로 진짜 그 학교에서 쓰는 교기 같은 걸로 패치 다 이어서 만든 등판 이어서 만들었고 이거 조끼거든요. 근데 앞판은 실제로 그 학교에서 쓰는 와펜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이제 좀 한국형 프레피가 컨셉이었는데 브라운 대학교의 곰을 한국에 나오는 곰 민화로 좀 바꾸고 프린스턴 호랑이를 약간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로 바꾸고 하버드의 선비 로고를 넣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프레피 와펜하고 진짜 미국에 있는 프레피 와펜을 섞어서 만든 이런 베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냥 판매보다는 조금 더 쇼에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워싱을 좀 이런 거 요새 좋아. 요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인데 요거는 이제 이런 부분에 워싱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디테일들을 더한. 그래서 아마 이런 아이템들은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야, 이럴 거면 오늘 라이브를 켜야지. 야, 이거 뭐 우리 브랜드 소개 하나도 안 하겠네. 브랜드 소개는 이거 끝나고 어차피 하니까는. 알았어. 왜 따로 그건 이제 또 몇 시간을 찍어 지금 이걸로. 어쨌든 좋아요. 그거